한 주 동안 많은 시장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또 거기에 관한 또 좋은 내용들이 어제 나왔거든요. JP모건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섹터별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핀비즈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요일날 FOMC 미팅에서 갑자기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연준에서 점도표죠. 원래는 2024년 뭐 그때쯤이야 금리가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점도표를 3월달에 보여줬는데 3월을 대비해서 6월달에 갑자기 이제 2023년에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그런 점이 찍히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놀랐죠. 약간 매파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온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러면은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측이란 것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시장이 정답인데 오히려 연준이 그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좀 오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좀 돌아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 스탠스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섹터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흔히 말하면 빅테크죠. 3대 지수로 보면 다우하고 뭐 S&P, 나스닥 봤을 경우에는 나스닥의 흐름이 제일 좋았어요. 금요일 날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4% 이상 올랐고 애플이 참 지지부진했는데 그동안 2.4%, 엔비디아 뭐 4.5%, 아도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약간 올랐죠. 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섹터를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사실 그동안 이제 바벨 전략을 얘기할 때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 혹은 뭐 시클리컬 이렇게 해가지고 5대5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시클리컬하고 가치주라고 생각했던 그 섹터가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가 일주일 동안 7% 이상 하락했고 버크셔 해더웨이도 그렇고요. 뱅킹 섹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위너와 루저가 지금 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완전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지금까지 예상해오던 그런 연준의 스탠스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너가 루저가 되고 루저가 위너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오늘 이제 제목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연준하고 바이든 증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을 그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그 단어가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냐 디스럽션을 일으킬 수 있냐 뭐 그런 질문을 뽑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반대거든요. 부재로 최근에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성장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본다. 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6월 18일자로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시장을 정리해 보면 이제 헤드윈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JP모건에서 미디어 알룩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좀 커버하려고 하다가 양도 많고 오늘 내용이랑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나중에 뭐 영상을 만들던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미디어 아웃룩에서 뭐라고 했냐면 JP모건에서는 당분간 몇 분기 정도는 더 어버브 트렌드 그로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프로젝션했던 그 그로스보다 더 높은 그걸 상회하는 그런 궤적을 몇 분기 정도 더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위험 자산을 좀 더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헤드윈드가 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번 주 수요일 나왔던 연준의 피봇이시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방향성을 꺾은 건데 리스트릭티브 폴러시라는 건 좀 이제 긴축적인 스탠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긴축으로 선회를 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증세에 관한 논의들 요런 헤드윈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레팅하면 결국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이게 헤드윈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가늠해보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연준이 미팅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이제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 그래서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이 점도표죠. 점도표. 그래서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뷰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3월달 FOMC 미팅에서는 이제 중위수가 여러 명이니까 이제 중간값을 취하는 거죠. 점도표로 봤을 때 이제 2024년까지 이렇게 플랫하죠.
있으니까 2024년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3월 달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확 변했죠. 그래서 2024년에 보면 이게 한 70bp 정도 되거든요. 75bp. FOMC의 기대치로 따지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린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건 2024년까지 갈 것 없이 이제 2023년인데 벌써 지금 이게 플랫하게 가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023년 말 정도가 되면 이제 0.6% 정도 되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언 값이 어쨌든 2023년 말까지 기존보다는 이제 더 상향 조정이 됐고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줬다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장은 뭐 상당히 놀랐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5년물, 7년물 쪽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예전에 그 JP모건에서 자료가 나왔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를 이제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5년물, 7년물 금리 추이를 보여주면서 5년물 실질금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 20bp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변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기물 쪽으로 좀 더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10년물은 시장금리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당일날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그 당일에는 이제 많이 하락을 회복하면서 장이 끝났는데 어저께 사실 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재밌는 건 아까 그 필미지에서 봤듯이 흔히 말하는 메가캡 빅텍이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견조했고 왜냐면은 이게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4%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방향성은 이미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해 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연준이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프라이싱했던 약간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0년물 채권 금리의 상한선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롱 듀레이션 에셋 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성장주 빅텍 같은 경우인데 사실 그동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금리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헤드윈드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한번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보고 그리고 유럽 주식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달러가 좀 많이 세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유로랑 파운드화랑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문맥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내린 반응인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연준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느냐 그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JP모건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준이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했던 건 어디까지나 그 작년 전염병 사태 때문에 있었던 경기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대비책으로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뭐 국채하고 모기 채권 합쳐가지고 120빌리언 달러를 매달 사줬는데 요건 이제 줄겠다는 게 테이퍼링이란 거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을 했죠. 근데 지금 뭔가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변화가 뭐냐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변화죠. 일단 미국에서는 전염병 사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임팩트들이 회복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떤 소비자 지표라는 이런 수요는 굉장히 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고용시장에 쇼티지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이제 6월부터 9월 사이에 점점 점차적으로 주별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결국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 지표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문맥인데 그 와중에서 지금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완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없애겠다 하나씩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까지도 조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경기가 이런 연준의 특별한 보조 정책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굴러갈 만큼의 체력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연준이 스탠스가 외파적으로 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헤드윈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라든지 미국은 어쨌든 경제 지표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에 걸쳐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이런 헤드윈드를 뚫고서라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런 결론인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론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좀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앞당겨서 2023년 9월이라고 지금 한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뉴스에 이미 그 실업률은 지표는 4% 이하로 떨어졌고 프리 코비드가 이제 3.5% 정도니까 그리고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뭐 2.1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2020년 이후로 제로 금리를 했던 연준이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2023년 9월에. 이게 만약에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에 과연 지금이랑 그때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겠냐 이거예요. 주식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성장이죠, 성장. 2023년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 성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가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이 성장이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뺄 수가 없는데 오버히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라는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10년물 국채금리랑 거시에 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제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스컷 마이너드인데 몇 번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구겐하임 보고서 얘기할 때 럼버 가격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럼버 퓨처 가격인데 한창 그때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선행 지표로 럼버를 얘기했잖아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프로세싱하는 서밀에서 버틀렉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공정만 회복되면 우드는 어차피 널려있기 때문에 럼버 가격이 빠질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고점 대비 벌써 럼버는 44% 하락했고 구리가 그나마 이제 견조하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수요가 지금 발굴되고 있으니까 골드만에서는 뭐 그린 오일이라고 할 정도인데 얘도 지금 15% 빠졌어요. 그리고 믿었던 중국의 어떤 소비와 산업 생산 그리고 프로퍼티 세일즈 그로스 이런 것들이 증가는 하지만 그 조금씩 속도가 더디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 측면에서도 봤을 때 가장 견조하게 봤던 이제 주택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 시장 여전히 강한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개선된 속도가 좀 쿨링 다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그리고 전염병 사태 이전의 레벨에 비하면 고용이 앞으로 회복되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일자리가 없는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듀러블 인플레이션 지표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임금 상승률인데 상당히 지금 3개월 무빙 에버리지를 보게 되면 뭐 그냥 스테이블하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징후가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연준의 미팅 이후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롱텀 인플레이션의 익스펙테이션 요게 중요하죠. 이 익스펙테이션이 과거에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프라이싱했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쭉 빠진 거죠. 최근에 채권 금리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큰 손들인 채권 트레이더들이 알고 이미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외환 시장,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주식 시장이 약간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민감합니다. 채권 쪽이 훨씬 더. 10-year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2.2로 빠진 거죠. 2.5에서 2.2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톤다운 되고 있다. 세 번째인데 증세 문제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데 의회에서는 여전히 인프라스트럭처 비례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했고 그래서 지금으로 뭐 당장 뭔가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죠. 하지만 결국 이 니고시에이션 시간은 걸릴지언정 결국 통과는 되긴 할 거예요.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이제 증세 방향으로 가죠. 근데 얼마만큼 증세하느냐 그거는 이제 논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예전에 제가 켄 피셔 얘기를 했었죠. 피셔 인베스트먼트 할 때도 이제까지 뭐 증세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뭐 폭락한 경우는 없었죠. 왜냐면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는 계속 서서히 반영을 하거든요. JP모건에서도 보게 되면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거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그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을 때 분명히 위험 자산에 관한 이 헤드윈드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테일윈드죠. 테일윈드라면 어쨌든 경기 회복과 코퍼레이트 어닝들이 이제 계속 회복되는 사이클이고 점점 강해질 건데 그거를 네팅하면 오히려 이 테일윈드가 헤드윈드를 뚫고 올라갈 만큼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이어 아웃룩 요걸 이제 보시면 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이코노믹 그로스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소비가 상당히 이제 견조하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그게 뭐 나쁜 인플레이션만처럼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코퍼레 마진을 상당히 뭐 깎아먹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서 이제 지속될 것이다 보고 있고 결국 골디락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나왔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미국의 백신자 추이거든요. 백신자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 이제 1차, 2차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접종 맞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현재 지금 진행률이 54%고요. 2차를 다 맞은 사람만 카운트하면 45%거든요. 길기는 좀 완만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해서 몇 달 지나면 이제 60% 그다음에 뭐 70% 80% 되겠죠. 그리고 이제 FOMC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캇 마이너드가 올해 상당히 이제 지금 프레딕션 파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이 연준의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어요. 아마 조만간 구겐하임에서도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매크로 리서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이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뭐 같은 연준의 미팅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신뢰도가 제일 높은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좀 JP 모건 의견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임테이블을 본인 생각도 정리한 건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언제 하냐 말장난 같은데 8월달에 이제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9월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는 12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한 시기는 2022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또 1년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2023년 2분기에는 테이퍼링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처음 올리는 시기는 2024년 2분기라는 거죠.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그 점도표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2분의 해석인 거예요, 이거는. 연준 말을 고지고대로 이제 보는 건 아닐 것 같고 생각한 것보다 여전히 이분은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세다고 보는 건데 그 위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타임테이블조차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가장 빠르게 봤을 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자세한 커멘트를 보게 되면 점도표가 앞당겨진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건강한 내용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거를 다시 상기시켜 준 거다.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봤을 때 이제까지 모든 위기 상황은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급하게 올려가지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채권 매니저니까 좀 바이어스는 있어요. 30년 동안 지속된 본드 불마켓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자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왜 자기는 이렇게까지 이제 좀 자신 있게 보고 있느냐 이제 세 가지 요인인데 하나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 요인 그리고 부채 그리고 이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인구 구조학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그 부채 비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어쨌든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1.4 정도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10년물, 2년물 금리 차 이게 이제 아이보리 ETF가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이번 주에 급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상이 변하는 바람에 단기물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장기물에 대한 임팩트도 있었지만 그래서 단기물은 올라가고 10년물 국채는 떨어지면서 이 스프레드가 지금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지금 뭐 1.53까지 갔었는데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다시 방향성은 아직 우상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아이볼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팁스 10년물 팁스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솟았죠. 요것 때문에 사실 원자재라든지 특히 이제 금값이 많이 빠졌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 바람에 그것도 나중에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밤샘 소년 구독자님, 아이볼 엄청 떨어졌던데 스프레드 1.1 정도면 엄청 매력적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이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이제 째려보다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실 수도 있죠. 비중을 좀 리밸런싱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은 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인데, 이번 주에 사실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뭐 펀더멘탈은 잘 모르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한 위치인 것 같은 게, 이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헤드 앤 숄더거든요. 여기 어깨를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넥라인을 깨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를 뱉어낼 만큼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lookinto bitcoin.com 거기서 기술적인 지표로 굉장히 예측력이 높았던 걸 보면 13,000불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뭐 코인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급락하는 바람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텐데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좀 그런 구간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30이죠. 그래서 요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정도니까 30인데 상당히 이 정도면 중립보다 내려온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요게 뭐 이렇게 한 뭐 20대로 빠질 수도 있죠. 만약에 다음 주에 더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과열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분할로 적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때 리밸런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요일날 좀 많이 시장이 움직였는데 뭐 나스닥은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이지만, 이유 중에 뭐가 있었나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FOMC 미팅 때문에 좀 마음 심란한데, 제임스 블러드라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매파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물론 이건 이 사람의 의견인 거지 컨센서스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의 위너와 루저가 오히려 지금 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되게 프리엠티브한 액션보다는 리액티브한 액션으로 갈 줄 알고 프라이싱이 됐던 가치주들, 시클리컬한 애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애들, 그런 애들이 오히려 지금 이게 뭐지 하고 빠졌고, 그동안 눌려있었던 기술주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벨 전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언제 누가 아웃퍼폼하고 언더퍼폼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금부터 한번 볼게요.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1750 정도 했을 때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목표를 한 1950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900 뭐 요 정도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뭐 조정받고 다시 이런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없었으면 아마 요 트렌드를 깨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조정을 받고 1950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수요일날 연준 미팅에서 한마디로 이제 충격을 먹고 밀려버렸죠. 요거는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팁스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방향이에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마이너스 정도가. 근데 요 당시에 이제 금값이랑 보시게 되면 반대죠. 3월달, 4월달이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더 줄어든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뭐 금을 다시 사기도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테크니컬하게 오버셀링 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피보나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정도 밀렸죠. 그래서 1760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음 주에 다시 돌리면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맥파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망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치주 시클리컬한 애들이 좀 많이 빠지고 금이라든지 이런 애들 원자재 관련 애들이 빠지면 이제 리밸런싱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죠. 그동안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SPY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 차트인데 5월달에 이렇게 이 상단을 이은 섬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갔는데, 사실 금요일날 빠진 게 이 정도거든요. 만약에 요 하락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되듯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요렇게도 갈지 아니면 이렇게 쭉 뺄지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돼봐야 알겠지만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반등 줬다가 어떻게 보면 S&P 기준으로 410 정도로도 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흐름이 과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받고 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조정 받고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빠지고, 아니면 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견조한 편이거든요. 이유 인덱스 그동안 이제 가지 못했던 아마존 같은 애들을 보게 되면 그때 실적 나오고 나서 뚫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박스권을 그때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근데 이번에 어쩌면 이걸 뚫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뚫리면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표적인 이제 빅테크의 종목인 아마존이 뚫고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이 상당히 그동안 뭐 지지부진했는데 얘도 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빅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보기에 좀 도피처로 생각하기에 일시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구간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또 빅테크만 해당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체감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도큐사인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안 판다, 보유하고 있다 이게 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얘네도 지지부진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금리 상승, 롱 듀레이션 에셋으로 들어갔던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수록 계속 헤드윈드에 맞았던 이런 애들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비슷하죠. 얘도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여기 뚫리면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독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뭐 되게 좋지는 않았지만 되게 나쁘지는 않고 선방한 편이죠. 제자리에 있었으니까. 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흐름이 그려지면 과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950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ARKK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간 기술주, 뭐 꼭 빅텍 아니더라도 성장주 쪽이 조금 가성비가 좋은 구간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GBP 같은 경우, 파운드화 같은 경우 이번에 급락이 있었죠. 금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된 거기 때문에 달러 강해지면 안 좋은 애들은 지금 다 빠진 경우고, 유로도 지금 아직 유로존에서는 긴축 얘기는 한참 멀었는데 지금 미국이 먼저 긴축 얘기 나오는 바람에 유로가 다시 확 빠졌죠. 물론 전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 중장기 흐름은 여전히 저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 1.4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저는 지속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빅테크가 다시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중국의 빅테크도, 텐센트 같은 경우도 미국 빅테크가 가면서 중국 빅테크 쪽으로 또 물론 이제 얘네는 고유의 리스크가 있죠. 중국 자체만의 그 반독점법 때문에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하긴 한데, 그것도 뭐 언제든지 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를 짓눌렀던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롱 듀레이션 에셋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있었던 헤드윈드 하나랑,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반독점법, 그 두 개로 지금 사실은 헤드윈드를 맡고 있죠. 알리바바, 뭐 텐센트, 뭐 그리고 메이투안, 뭐 JD.com 이런 애들. 근데 그 중에 하나 요인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쨌든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가 2828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이제 인디케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올라갔지만 아직 요렇게 다시 쌍바닥 찍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밑꼬리 다이가 올라왔는데 다음 주 봐야죠. 예. 좀 많은 이런 시장에서의 종합 지수를 봤을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위너와 루저가 다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요건 아까 제가 스캇 마이너드 관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거고, 골드만 코멘트도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서 골드만 코멘트를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거의 스탠스에서 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골드만도 놀랐던 거는 그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2% 이상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 시점, 그러니까 올해 봤을 때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시점에서는 사실 이미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골드만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추이가 2% 이상일 거를 생각하고 이제 정책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요일날 미팅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연준에서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황에서 벌써 2%가 넘어갔거든요. 요거를 벌써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리프트 오프라는 표현이 사실 금리 인상인데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 마이너드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타이밍을 원래 골드만에서는 2024년 1분기로 생각했었는데 한 분기 더 땡겨가지고 2023년 3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수별로 다 달라요. 이게 보는 시각이.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스캇 마이너드가 상당히 좀 신뢰도 높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마크로 리서치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내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핀비지에서 일주일 동안이었고, 금요일날 퍼포먼스만 보면 아마존은 뭐 플랫하고 테슬라 올랐고요. 어도비 올랐고, 페이팔 올랐고, 금융주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았습니다. 뭐 원자재 관련된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에서 계속 좋다고 뭔가 나오면서 쏠린 현상이 발생되면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